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여자와 남자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고 여자가 남자의 팔을 쓰다듬는다. 그러자 남자가 말한다. 여보, 나 머리 아파. 당신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까?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심리학에 관한 책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심리학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정확하게는 나를 알아가는 학문이죠.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순간이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뿐인가요? 심리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은 참 실용적이에요. 이런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는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쵸?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 마음의 법칙입니다. 지은이 폴커 키츠, 마누엘 투시, 옴기니 김희상,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모두 51가지의 심리학 법칙 가운데에서 저는 5개의 굉장히 실용적인 챕터를 골라봤어요. 재미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신나는 일은 짧게, 지겨운 일은 단번에. 습관화. 연말정산, 봄맞이 대청소, 묵은 자료 정리 등 이런 짜증스러운 일은 다들 적어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으리라. 별로 달갑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반긴다. 골치 아픈 세금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쇼핑 아이템을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고,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눈에 띈 책을 펼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전부터 읽으려고 벼르던 책이야. 지금이야말로 이 책을 읽을 때다. 반대로 즐겁고 신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맛있는 식사, 럭셔리한 거품 목욕,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축구 경기 등. 이때 우리는 주의를 흐리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증오한다. 절대 방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데 돌연 광고가 끼어든다면 우리는 방송국을 저주한다. 광고 산업과 더불어 세상은 돌연 빌어먹을 세상으로 곤두박질친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에서는 방해가 짜증스러운 반면 성가신 일에서는 방해가 오히려 기쁨을 준다. 정말 그럴까? 정확히 그 반대가 진실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짚어보자.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하겠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평화롭게 꿈틀거리던 시절로 되돌아간다고 상상해보자. 과학자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특정 자극, 이를테면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했다.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측정하는 실험이다. 처음에 아기는 아주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극에 노출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반응은 점점 약해졌다. 이처럼 자극에 대해 태아가 보이는 반응에 심리학자들은 습관화라는 거창한 표현을 붙였다. 습관화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극에 대한 반응은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대개 이러한 과정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습관화의 저주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 한편으로 보면 습관화는 우리로 하여금 배움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되풀이를 통해 몸에 익히는 게 배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습관화는 어떠한 일이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극을 무뎌지게 만든다. 직장에서 마케팅 제안서를 쓰든, 수술실에서 집도를 하든, 방송에서 사회를 보든, 자동차 경주에 나가 운전을 하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든, 돈을 많이 벌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익숙해진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이든 처음 할 때 느꼈던 짜릿함은 곧 사라지고 만다. 습관화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습관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 습관화는 불편한 일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짜증스럽고 지루한 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불편한 자극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고 신나는 일일수록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자주 끊어서 한다. 이렇게 끊어줌으로써 습관화로 인한 무뎌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아마도 다음 실험 결과를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지리라.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보여줬다. 차이가 있다면 한 그룹에는 영화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었고 다른 그룹은 그저 영화만 보았다는 점이다. 나중에 영화를 본 소감을 묻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광고가 들어간 영화를 본 그룹이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광고 자체가 방해가 된다고 여겼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원리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기쁨은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 끊어주고 다시 시작할 때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본다면 한 해의 휴가를 한 번에 통째로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휴가 초기에는 좋겠지만 습관화의 힘이 시간이 갈수록 지루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휴가 첫날을 많이 만드는 게 현명하다. 연차를 짧은 단위로 나누어 즐기는 전략을 써서 말이다. 부담스러운 일에는 정반대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울화가 치민다. 일을 끊어주면 습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습관화 활용 전략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부담감이 덜어진다. 그러니 즐겁고 신나는 일은 짧게 끊어서 하고 지겨운 일일수록 단번에 끝내라. 당신의 인생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동정 대 공감. 저는 이 두 번째 챕터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었어요. 우리가 동정이라는 감정과 공감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얼마나 쉽게 혼동할 수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아주 아름다운 숲속을 거닐고 있다. 울창한 자연은 당신에게 무어라 형언키 어려운 감동을 선물한다.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고통에 찬 어린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화들짝 놀란 당신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간다. 어이쿠, 당신은 비명을 지르며 가까스로 멈추어 섰다. 하마터면 눈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깊은 구덩이에 빠질 뻔했다. 이제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지 분명해졌다. 저 깊은 바닥에서 어린아이가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첫째,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잠깐 참으라고 말한다. 가까운 마을로 달려가 긴 사다리를 구해 구덩이로 돌아온다. 아이를 구출해 부모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낸다. 둘째, 아이를 보자마자 충동을 못 이기고 구덩이 안으로 뛰어든다. 바닥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우연히 누군가 지나가다가 구해주기를 기다린다. 셋째,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어느 정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첫 번째 사다리 방법을 선택하리라. 두 번째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세 번째는 너무 무책임하니까. 모든 게 이처럼 분명하다면야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구덩이와 사다리는 종종 변장을 하고 우리를 속인다. 이게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흔히 두 번째를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대비책도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다. 또 현실에서는 세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흔하다. 첫 번째 선택지를 두 번째와 혼동하고 혹시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탓이다. 아이를 보고 구덩이에 뛰어든다는 것은 동정 때문이다. 우리가 동정을 하는 이유는 고통을 받는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정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과 동정을 구별해야 한다. 공감은 시련에 빠진 사람의 아픔을 감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한 후에 다시 자신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공감을 하려면 타인을 나와 분리된 독립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잠시 내 것처럼 느껴도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했죠? 다시 읽어볼게요. 공감을 하려면 타인을 나와 분리된 독립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잠시 내 것처럼 느껴도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아의 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공감해야 할 순간에 상대방과 자신을 하나로 합쳐버린다. 그렇다 보니 남의 고통에 사로잡혀 자신도 구덩이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탓에 다른 사람의 시련이나 아픔과 만나는 것을 꺼린다. 이런 사람들은 좋지 못한 기분이 끌어오르는 것을 피하려고 현장을 벗어나는 쪽을 택한다. 양심의 가책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남의 걱정을 나눠 갖는 것보다 쉽다고 여기는 탓이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심리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것뿐이다. 동정은 물론이고 도망가려는 마음 역시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느낌을 가진다.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을 밝히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진심으로 공감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선 우리는 구덩이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덩이를 벗어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상상 실험, 이미지 트레이닝. 어제 오후의 일이다. 신선한 크림이 들어간 마르지판 초콜릿이 구내식당 계산대 바로 옆에 진열장에서 나를 유혹한다.
사무실로 돌아왔음에도 눈앞에 초콜릿이 어른거린다.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인다. 결국 구내식당으로 달린다. 구내식당이 문을 닫는 오후 3시가 되기 직전이다. 다행히 구내식당은 아직 문을 열었다. 기쁜 마음으로 초콜릿 2상자를 한꺼번에 집어든다. 그렇게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절대 군것질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 군것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자. 잡지에서 읽은 비키니 몸매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기사에서 나온 구절이다. 초콜릿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일체의 단 것을 멀리 해야 한다. 차라리 이웃집의 더러워진 고양이 화장실이나 할머니의 발해난 종기를 떠올리자. 맛난 음식 생각은 식욕을 끌어올린다. 근사한 음식을 떠올리고 그 향기를 연상하며 음식이 정중하게 우리에게 서빙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실제로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인다. 그런데 여기서 먹을 것을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고 본격적으로 그 상상에 부채질을 하면 오히려 식욕을 잠재울 수 있다. 머릿속에서 형형색색으로 상상을 꾸미며 모든 종류의 미각을 동원해 상상해보라. 신선한 크림이 들어간 마르지판 초콜릿을 실제로 입에 넣고 씹으며 맛있게 꿀꺽 삼키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실제로 덜 먹게 된다는 것은 실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사람들을 3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연달아 30개의 초콜릿을 먹는 상상을 하게끔 했다. 두 번째 그룹은 단지 3개만 먹는 상상을 했다. 세 번째 그룹은 먹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 다음 모든 참가자에게 초콜릿을 잔뜩 안기고 원하는 만큼 먹어보라고 했다. 결과는 이랬다. 상상으로 이미 30개의 초콜릿을 탐식한 사람은 진짜 초콜릿을 별로 먹지 못했다. 상상으로 3개만 먹은 사람과 초콜릿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콜릿을 진짜 먹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상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저 앞에 있다고 떠올리지만 말고 가능한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우리는 이미 왜 즐거운 일일수록 짧게 해야 할까 꼭지에서 알아본 바 있다. 원인은 바로 습관화이다. 맛이 습관화된다는 것은 처음 깨문 맛이 가장 좋으며 계속 먹을수록 맛은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실험은 구체적인 상상만으로도 습관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실제로 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상상한다면 그 일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학 지식을 염두에 둔다면 좋은 다이어트 계획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해보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우리는 앞서 습관화가 학습 능력의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 습관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태를 자동으로 익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그 시험 장소를 찾아 자리에 앉아 실제 시험을 치르는 상상을 해보라. 이러한 상상 훈련을 충분히 한 사람은 실제 시험을 아주 노련하게 치러낼 수 있다. 진짜 시험을 치르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비행기의 추락사고에 생존자들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생존자 대부분은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며 비행기에서는 어떻게 탈출할지를 거듭 상상해 본 사람들이었다. 다음번에 비행기를 타거든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 쓰는 법을 설명하는 동안 신문만 뒤적이지 말고 추락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 보자.
머릿속으로 벌이는 이 작은 상상 실험이 어쩌면 당신의 목숨을 구할지 모른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느낄 때. 리프레이밍. 중요한 일정을 앞둔 날이다. 그러나 자명종은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너무 늦게 깬 것도 복장 터지는 마당에 침대에서 일어나며 살짝 발을 겹질렀다. 욕조에서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고 나서야 좀 풀렸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외투 단추가 떨어져 나갔다. 아, 어쩌자고 구두끈마저 풀릴까. 서류 가방을 들고 고개하듯 헐떡이며 달렸으나 바로 코앞에서 버스는 떠나고 말았다. 간신히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 최고 경영진 회의가 열리는 17층까지 걸어 올라가느라 양쪽 겨드랑이가 땀에 푹 젖고 말았다. 비슷한 사건과 사고가 저녁까지 실타래처럼 내내 이어졌다. 하루의 마무리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데이트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녹초가 된 머리를 베개에 묻으려는 순간 화들짝 놀라 몸소리를 쳤다. 주먹만한 크기의 검은 털개미가 침대 위 천장에 거미줄을 쳐놓은 게 아닌가. 이런 날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솔직히 말하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하루를 보냈다면 다음과 같이 탄식하지 않을까? 빌어먹을 하루. 좋지 않은 기분과 감정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른바 스스로 실현하는 예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다. 이러한 식으로는 갈수록 모든 게 나빠질 따름이다. 따라서 어떻게 이 빌어먹을 하루를 구출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럼 모든 게 좋아진다 따위의 진부한 소리는 하지 않겠다. 심리치료에서 검증된 방법, 그것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방법은 무슨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이 아니며 초현실적인 자기 실현의 강제를 담지도 않은 간편한 방법이다. 따라서 누구나 매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하루가 다음과 같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다행히도 자명종이 멈추어버린 덕에 북실한 침대에서 나른한 늦잠을 즐겼다. 욕실에서 살짝 겹질린 발을 주무르려 허리를 숙이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50유로 지폐가 세면대 아래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번쩍 띈다. 풀어진 구두끈은 인터넷 가죽 제품 쇼핑몰의 상품권 유효기간이 다음 주까짐을 일깨워준다. 휴, 하마터면 상품권 썩힐 뻔했다. 외투의 단추가 떨어져 나간 것도 우연이 아니리라. 혹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아닐까? 옷 수선을 맡기러 간 가게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 내가 생각보다 날렵하네. 버스 정류장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며 보인 반사신경에 당신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리라. 버스를 놓쳤네. 뭐 까짓 거 어때?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분하게 회의 준비를 하자. 회사 빌딩의 계단 오르기는 아침 운동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땀이 잘 나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다는 청신호다. 저녁에 잡혀있던 데이트 약속을 미룬 것 역시 잘된 일일 수 있다. 엉망인 기분으로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거미는 중국에서 복을 가져다주는 영물로 떠받들여진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날 곁을 지켜주는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자, 바꾸어 보니 어떤가? 사실 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다.
이 두 번째 하루는 리프레이밍을 통해서 다시 해석된 하루이다. 프레임이란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의 틀을 의미한다. 그래서 틀을 새롭게 함이라는 뜻의 리프레이밍은 틀을 바꾸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물구나무 서기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리프레이밍은 원래 가족 치료에서 비롯되었다. 사건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별 볼 일 없는 그림이라도 액자의 테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가치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낡은 테두리를 버리면 전혀 새로운 일상이 열린다. 틀 바꾸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건과 상황을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리프레이밍은 사실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곧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주의할 것은 이 방법을 충분히 의식해서 목표에 맞춰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그저 멋지게 꾸며대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먼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의식하자. 부정적인 느낌일지라도 허락하고 받아들이자. 그것은 나 자신의 일부이며 내 인생의 일부분이다. 그런 다음 사건을 리프레이밍하고 바꾸어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자질구레한 것을 두고 절망하거나 흥분하기보다 리프레이밍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면 일단 떠오르는 감정 그대로 허락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경우 재해석은 나중에 하는 편이 좋다. 신경 언어학 프로그램은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정 사고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보다 편안하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리프레이밍은 그 안에서도 이미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다. 일단 다음과 같이 시도해보자. 첫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면 이 말에 한마디만 덧붙여라.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아직이라는 짤막한 단어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엄청나다. 둘째,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어 부글부글 화가 치민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하라.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걸까? 이 상황에 숨어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물음이 불러일으키는 영향으로부터 영감을 얻자. 그것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발휘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례가 있다. 어떤 야심찬 젊은 경영 컨설턴트가 우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이 영리한 청년은 몇 차례나 사업 제안서를 여러 기업에게 보냈으나 거절만 당했다며 절망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난처한 상황이 이해가 됐다. 그러나 우리에게 리프레이밍을 훈련받은 청년의 태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일종의 훈련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거절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감을 지키는 법도 익힐 수 있다. 그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진창에서 빠져나올 결정적인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기억하자. 이 고대 철학자는 핵심을 꿰뚫고 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남자와 여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커뮤니케이션 사각형. 아내가 묻는다. 아내가 묻는다. 커피? 차? 남편이 대답한다. 섹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소통은 오해로 얼룩진 역사이다. 그리고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커뮤니케이션 사각형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과 갈등 연구로 유명한 학자 프리데만 슐츠 폰툰이 개발해낸 모델이다. 그는 부부 사이에 오가는 모든 대화가 4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 4가지는 실질 차원, 호소 차원, 관계 차원, 고백 차원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여자와 남자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고 여자가 남자의 팔을 쓰다듬는다. 그러자 남자가 말한다. 여보, 나 머리 아파. 당신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까? 첫 번째, 실질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배가 아픈 것도 등이 아픈 것도 아니군. 머리가 아프군. 두 번째, 호소 차원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뜻한다. 날 좀 내버려둬. 또는 제발 나 좀 위로해줘. 세 번째, 관계 차원은 두 사람 사이의 결속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 우리 결혼 생활은 벌써 끝장이 났어. 네 번째, 고백 차원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통보하는 것일 따름이다.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이처럼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다. 자신의 메시지를 이 4가지 중 하나로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4가지 중 하나로 듣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A로 전달한 메시지가 전혀 다른 B, C로 이해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난다. 소통이라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말하며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듣는지, 자신이 어떤 부리로 지적이며 어떤 귀로 듣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이야말로 관계의 오해와 마찰을 일으켜 서로를 팽팽한 긴장 속에 몰아넣는다. 여성은 관계 차원에서, 남성은 실질 차원에서 허청거릴지라도 말이다. 앞서 살펴본 상황처럼 남자와 여자의 차원이 뒤바뀌는 일도 벌어진다. 여성은 실질 차원에서 커피나 차 가운데 어느 것을 원하는지 물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남자는 관계 차원의 귀로 그 메시지를 저 지금 뜨거워요 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다시금 실질 차원으로 돌아가 명확하게 자신은 마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섹스를 원한다고 표현한 셈이다.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다. 만약 의미를 알 수 없어 의아한 경우라면 분명하게 물어보라. 예를 들어 커피나 차라고 했소? 그 뜨거운 것을 말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무엇이든 미루어 짐작하는 습관부터 버려라.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 분명하게 물어보라.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챕터 재밌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 뭐 앞서서 말했던 4가지 이론은 좀 장난 같았죠. 이러한 이론이 있기는 한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소통이라는 건 특히 남자와 여자의 소통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너무 변수가 많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아주 쉽게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서 오해를 해버린다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분명하지 않고 모르겠거든 짐작하지 말고 상대에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저자가 말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또 우리는 여기에서 할 말이 많아요.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요. 제가 무슨 이 얄팍한 지식으로 모든 남성과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여튼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이 말 제일 무서워한대요. 꼭 말로 해야 돼? 예, 말로 해주세요. 돌려서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쩌면 한 번만 말해서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요, 상대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으면 조금 뻔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뻔뻔해 보이면 어때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꼭 다시 물어보는 습관을 갖자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진짜로 물러갑니다. 또 다른 좋은 책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